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무인기 제작 실습 2주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대면 수업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 실습에도 기본적으로 이론 강의를 한 후에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인기의 무인기의 구조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복합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재료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된 후에 실제 복합 재료를 이용해서 항공기 구조를 또 무인기 구조를 제작을 하는 수업이 무인기 제작 실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 시간 동안에 무인기 구조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무인기, 드론, 앞으로 이 복합 재료는 항공 분야를 공부하는 동안 또 실습도 라인에서 졸업 후 취직을 하더라도 이 항공용 복합 재료에 대해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항공용 복합 재료의 사용 빈도는 지금 엄청납니다. 거의 모든 이런 무인기는 거의 90% 이상 외피의 90% 이상은 다 복합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항공용 복합 재료의 어떤 특징,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재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파짓이라고 합니다. 컴파짓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복합 소재라고 했지만 복합 재료가 훨씬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복합 재료, 복합 소재라고 해도 되지만 복합 재료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복합 재료라는 거는 우리는 영어로 컴파짓이라고 합니다. 컴파짓.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물질이 거시적으로 혼합되어 보다 유용한 물질이 된 것을 가리킨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용어지요. 복합 재료, 컴파짓. 그래서 이게 굳이 항공용 자재를 복합 재료라고 그러지는 않고, 컴파짓은 자동차에도 사용을 하고, 또 선박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복합 재료의 특징은 항공이나 선박이나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을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컴파짓이라는 것은 복합 재료고 그것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물질이 혼합되어 보다 유용한 물질이 된 것을 복합 재료라고 합니다. 자, 미시적으로는 여기 있습니다. 균일한 조성을 갖는 합금이나 금속,
고분자 물질이 중합체인 플라스틱과는 틀립니다. 이거는 이제 두 물질 간의 계면이 존재한다. 계면. 자, 일단은 뭐 컴파짓이죠. 컴파짓은 리인포스먼트, 강화제와 매트릭스, 수지, 레진, 강화제, 그렇죠. 뭐 또 우리가 파이버라고도 합니다. 파이버. 그래서 이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만든 것이 컴파짓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쉽게 한번 볼까요? 이 합금이나 플라스틱은 예를 들면은 그 뭐랄까요? 뭐 그 어떤 거를 예를 들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항공에서 많이 사용되는 합금, 알루미늄 합금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도 알루미늄 플러스 뭐 기타 소재들이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결합이 되면은 어떤 식이 되어 있냐면은 뭐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 뭐 알루미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지만 미시적으로 이것들이 뭐 균일하게 형성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알루미늄하고 기타 합금들이 요것들이 요 안에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없어요. 그냥 경계가 없어. 그리고 고분자 물질 중합체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복합 재료라는 거는 뭐 복합 재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중에 한번 실제로도 보겠지만 제가 이게 복합 재료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복합 재료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레진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여기지만 여기 매트릭스 이 레진들이 이런 식으로 안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제 파이버, 리인포스먼트 파이버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리고 또 이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파이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듯이 말했다시피 복합재는 미시적으로 두 물질 간의 계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합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레진하고 파이버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됐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게 복합재료입니다. 복합재료. 자, 일단은 한번 지워놓고 봅시다. 자, 제가 이 샘플로 이렇게 그 복합 재료를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 뭐라 그럴까요? 요 감한 거 있죠? 검정색들.
잘 보이십니까? 보이죠? 예. 검정색 이게 파이버예요. 얼기설기 돼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멍이 요게 레진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레진으로 여기 있지만 아, 매트릭스, 수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복합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 같처럼 같이 이 리인포스먼트하고 매트릭스가 미시적으로 두 물질 간의 계면이 존재한다. 이것이 복합 재료입니다. 이게 실제 항공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합 재료 샘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요거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복합 재료는 크게 요 그림을 항상 잊지 말고 계셔야 돼요. 리인포스먼트는 강화제 파이버. 요거죠, 요게 강화제 파이버고, 그리고 매트릭스는 수지, 레진. 이 강화제의 그 틈 사이에 레진이라는 것, 레진이 뭐 쉽게 말하면 뭐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본드, 아교, 본드. 이제 그거를 뭐 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컴파짓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컴파짓의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봅시다. 자, 장점으로는 높은 비강도입니다. 무게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높아요. 무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금속보다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연료 절감이 되고 또 항속거리도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항공기한테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선박도 마찬가지고 가볍고 튼튼하죠. 가볍고 튼튼하면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가볍고 튼튼하면 그만큼 어떻겠습니까? 연비가 좋잖아요.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볍고 튼튼하면 그만큼 사람을 더 태울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더 태운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더 태운 거는 그만큼 수입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비강도라는 거는 어, 비강도는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이제 강도, 무게. 어떤 제품의 강도, 비강도인데 강도를 무게로 나누면 비강도가 되는데 생각해요. 다운되고 무게가 다운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비강도가 커진다는 거죠. 그죠?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분모가. 그렇기 때문에 비강도가 커지죠. 그래서 복합 재료는 메탈에 비해서 이 비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방성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죠. 원하는 방향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 복합 재료는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얼기설기 이게 이 실로 짜져 있잖아요. 자, 그게 뭐냐? 한번 뭐 이제 파이버라 칩시다. 파이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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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힘이 가해졌을 때 이 버티는 힘이 상당히 높아요. 이쪽으로 갔을 때. 왜? 어,
이게 이제 나중에 적층을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인장, 이쪽, 그러니까 인장의 반대쪽 압축 능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구조에서, 항공기 구조에서 이쪽으로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파이버를 이렇게 놔둬요. 근데 만약에 반대다. 그러면은 반대다. 반대다 그러면은 파이버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 방향. 이 방향. 이게 이제 뭐냐? 제가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위하고 아래로 이렇게 하면 이게 힘이 굉장히 잘 버텨요. 그렇지만 옆으로는 이게 플렉시블 하잖아요. 플렉시블. 좀 위아래는 힘이 딱 버팁니다. 그래서 그 방향,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복합 재료는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성이 상당히 좋은 게 복합 재료입니다. 그리고 낮은 열 팽창률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탄소섬유인데 탄소섬유와 케블라섬유는 열 팽창 계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지대, 우주 공간 등 온도차가 심한 곳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보다는 항공기가 어때요? 더 환경에 대한 변화가 많잖아요. 그죠? 온도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메탈로 했으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갭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항공은 그런 갭을 최소화해야 돼요. 왜? 그런 갭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부품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마찬가지. 여기 부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갭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 갭이 넓으면은 무슨 일이 있겠어요? 넓으면. 요 틈으로 이 틈으로 이 틈으로 바깥에 있는 물 같은 것들이 침범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갭이 작다. 그죠? 갭이 그만큼 작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그만큼 힘들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는 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이 상당히 중요해요. 항공에서는. 그런데 이 갭이라는 게 뭐하고 연결되냐? 이 모재의 열팽창률하고 연결되죠. 만약에 이렇게 갭이 작은데 이 모재들의 열팽창률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파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컴파짓은 이 열팽창률이 낮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제조 방법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복합 재료는 금형이 준비되면 가공이 거의 필요가 없는 정형 가공, net shape manufacturing을 할 수 있다. net shape. 아, 그 일반 메탈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샘플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품을 예를 들면 이런 부품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노랗게 생긴 이런 부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메탈 파트는 이렇게 만들려면은 물론 이제 가공을 해도 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항공기 조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립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깎고 또 조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합 재료는 이러한 금형만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덮기만 하면은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 방법이 상당히 심플하게 그러니까 다른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심플하고 바로 넷 쉐이프 원하는 형상으로 바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컴파지스의 어떤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복합재료는. 복합재료의 제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필라멘트 와인딩, 인발 및 사출 선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이 공법들이 현재 거의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그러니까 사람이 투입되지 않아도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자동화가 돼 있고 또 요즘 또 오토크레브 성형법도 있는데 이것도 점점 자동화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일이 깎고 조립하고 하지만 복합재는 이런 식으로 정형하고 넷 쉐이프 매니팩처를 하면서 자동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탈 부품에 비해서 그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로 내부식성, 녹이죠. 녹에 대한 어떤 그 저항력이 큽니다. 그리고 피로수명은 피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메탈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쉬어버리면은 무슨 잘라지잖아요. 이제 그걸 피로라고 합니다. 계속 우리 철사 같은 거 자를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은 거기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잘라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피로 파괴인데 이 복합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상당히 버티는 힘이 좋아요. 그래서 피로 수명이 그 긴 피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반면에 좀 금속 재료 대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일단 자재 가격이 고가, 그리고 설계 조건 및 해석이 복잡하고 또 탄소 섬유는 금속과 접촉 시 부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구조물 강도 저하가 있고 또 검사 방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잘 그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실제 이제 다음 그 복합재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제작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왜 이런 게 단점으로 나오는지를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항상 그 세상에는 또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단점들을 제거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재 가격이 고가 이거 지금 점점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 조건 및 해석이 복잡하다. 이것도 점점 극복하고 있고 또 신소재가 나오다 보니까 고온에서 구조물 강도 저하도 극복하고 있고 또 검사 방법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금속 재료 대비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점점 소재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단점은 현재 극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공용 복합 재료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 중에서 이제 적용 분야인데 지금은 일단 맨 처음으로 사용된 게 사실은 항공 우주 분야에서 제일 먼저 사용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이런 장점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스포츠 레저 분야, 여러분 많이, 그죠? 굉장히 가벼운 거 있잖아요. 낚싯대, 골프채, 스키, 보트, 신발, 자전거 프레임 등의 이 복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우주 분야의 어떤 강점, 장점에서 따와서 자동차 산업도 이러한 그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료 보조기에도 사용되고 또 선박 및 철도 내외 장재 또 건축 구조자료에도 이제 복합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응용의 제한점이 있죠. 뭐 가격이 아까 그랬죠. 좀 비싸고 이유는 재료비도 비싸고 설비, 생산, 검사비 또 대량 생산이 좀 안 된다. 제품 설계에 곤란하다. 자재 및 기술의 책임 및 연계에 부족하다. 수리 및 내구성의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다 극복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메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항공 쪽에서는 그 주요한 구조물에도 복합 재료를 사용할 정도로 그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합 재료는 언제 개발됐나요? 한번 볼까요? 1936년도에 개발이 처음 됐죠. 그 다음에 1939년에 이제 파이버그라스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뭐 100년도 안 됐죠, 아직. 그죠? 그리고 1960년도에 보론 5라는 자재가 나왔고 그래서 196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획기적인 거는 사실 이 에폭시 레진이에요. 레진. 아까 매트릭스라고 그랬죠?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에폭시 레진을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카본 파이버 이것도 1965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 항공기에 이제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항공기 복합 소재는 이겁니다. 이거. 에폭시 레진과 카본 파이버입니다. 그러면은 65년 됐잖아요. 예? 그럼 한 50년 됐죠? 그럼 50년 넘었는데 옛날 거 그대로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에 나온 에폭시 레진은 뭐 예를 들면 경화하는데 딱딱해지는데 굽는데 뭐 10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요즘은 뭐 3시간, 2시간 만에 경화를 하고 또 이 카본 파이버 힘을 그 지탱하는 이 머티리얼인데 이것들도 옛날에는 뭐 1뉴턴 정도만 버텼으면 지금은 뭐 1000뉴턴을 버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재들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개발은 이미 65년, 한 55년 전에 됐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자재의 특성은 이때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그 우수한 자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또 뭐 이러한 자재들이 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라미드라고 있어요. 케블라라는 자재가 있습니다. 이제 듀퐁에서 개발을 했는데 케블라 파이버라고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들의 아버님 세대들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이 헬멧을 뭐 지금도 마찬가지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다
이런 쇠로 된 금속으로 된 파이버를 썼어요. 저거를. 그런데 요즘은 다 이 복합재료로 만든 이 파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철모, 뭐 모자죠. 철모. 옛날엔 철모라 그랬죠. 근데 요즘은 케블라 파이버라고 하는데 케블라 파이버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원칙은 학술적인 용어는 아라미드인데 듀퐁에서 원체 일찍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케블라라는 용어가 더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개발의 이력은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 자재들이 현재로는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자재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기계적 특성은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복합 재료가 어떻게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해외에 있는 항공기들이 많이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여기 있죠? 고성능 복합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토레이라는 회사가 대부분의 복합 소재의 그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레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다시피 뭐 2000년도에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지금 뭐 자동차, 항공기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뭐 윈드밀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산업의 각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신 민수항공기도 거의 대부분 복합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A380, B787, A350 여기서 이제 최신 기종이라 하는 거는 보잉 같은 경우는 B787 항공기, 에어버스는 A350 항공기인데 복합 재료 컴파짓의 사용량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무게비인데 알루미늄, 금속 뭐 이거를 거의 지금 초과하고 있죠. 여기는 뭐 메탈 합쳐봤자 뭐 한 40% 될까요? 그렇지만 지금 복합재는 50%를 사용합니다. A350 같은 경우는 복합재를 53%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 동체, 날개, 그리고 주요 구조물도 복합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외 이제 최신 전투기 볼까요? 전투기도 이건 F-18, F-22, F-35인데 여기도 보세요. 복합 재료가 19% 그리고 F-22 같은 경우 24% 컴파짓 F-35 최신 항공이 35%까지. 물론 이제 민항기보다는 그 사용량이 작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아까 복합 재료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열에 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투기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죠? 속도가 마하 1, 2 해가지고 빠르다 보니까 그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민항기 속도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빨리 되다 보니까 이 금속재가 조금 더 버티는 힘이 좋아서 고온에서 그래서 어, 뭐 일반 민항기처럼 50% 전후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건 이번까지 이제 해외를 한번 봤고 국내 한번 볼까요? 국내 개발 항공기입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 비즈니스 제트는 뭐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거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항공기를 보면은 상당히
사용량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인기거든요. 차군 무인기인데 복합재료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KT-100이라는 항공기입니다. 이것도 거의 복합재 사용량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전투기는 복합재료의 사용량이 좀 낮지요. 또 헬리콥터는 좀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복합재료 사용량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그만 소형 무인기 에서는 뭐 40에서 50% 개발된 지 한 10년이 넘었어도 그 당시에도 이 정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죠. 차군 무인기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KT-100 항공기가 현재는 그 공사 생도에 그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복합재로 사용이 됐어요. KT-100. 이 보세요. 이 동체도 복합재로 제작하고, 양쪽 윙도 복합재로 제작하고, 여기 지금 엔진 카울도 복합재로 제작하고, 그리고 미익 쪽에 각종 조종 장치도 복합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재료들은 뭐 카본 UD 테이프, CFRP, GFRP, 하니컴 코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용어인데 약자들인데 요거는 다음번 그 재료 소개할 때 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UD는 유니디렉션 해가지고 일방향 테이프고 CFRP는 카본 파이버 리인포스드 플라스틱이라고 그러고 GFRP는 그라스 파이버 리인포스드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그 재료의 특징이나 성질은 다음번 소재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합 재료도 제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 지금 핸드 레이어, 오토크레이브, CS캔, 오축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제조 공정의 그 흐름을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정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재 기술 발전인데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1980년대는 수작업으로 했어요. 수작업 접층을 했어요. 근데 90년도부터는 조금씩 자동 접층 기술이 적용되고 2000년도, 2010년에는 정말 이제부터 고품질 자동화 기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러한 여기 있는 오토크레브 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좀 더 자동화를 해가지고 전에 수작업하고 자동적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말 그대로 거의 사람이 작업을 하지 않고 장비로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재 기술 발전 추세 두 번째 장인데, 이제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되겠네. 여기 보면 토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토레이. 그죠? 토레이. 토레이가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그런데 이 토레이에서 전 세계 복합재,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복합재의 뭐 상당히 많은 양을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가 좀 악화됐을 때
좀 수입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복합 소재를 만들지 못할까요? 우리는? 근데 대한민국에 여기 있죠. 요소 기술이에요. 요소 기술. 대한민국에서 복합 재료에 대한 그 제작은 합니다. 제작은. 그런데 문제는 항공용은 현재까지 거의 제작을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듯이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뭐, 저기, 보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간단한, 저기, 일반 자동차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재를 만들어서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동차나 우리 스포츠 용품에 장착을 해요. 그런데 항공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합재를 가지고, 근데 항공은 왜 그러는지 알죠? 항공은 아까 그랬잖아요. 세이프티 최우선이잖아요. 근데 검증되지 않은 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다가 항공기가 추락이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굉장한 데미지죠. 그리고 아직은 대한민국이 항공기를 설계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 복합 소재를, 복합 재료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잠깐 복합재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복합재료, 복합재, 제품, 근데 복합재 재료, 제품 이것들을 다 그냥 통틀어서 복합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이, 그러니까 저기 항공기 설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항공기 설계 기술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만든 복합재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러한 물성치,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특성 및 해석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항공 쪽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참,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 항공산업에서 30년 넘게 그 근무를 하고 제작에 참여를 했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재는 이거는 복합 재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메탈도 지금 다 미국, 유럽에서 수입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소재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갈 때, 아니, 대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거를 탈피하지 못하고 아직도 소재는 선진국한테 의존도가 높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발전을 하려면 여기 있다시피 요소 기술, 이 요소 기술이 확보가 돼야 돼요. 요소 기술이. 근데 요소 기술 확보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금 전라북도에 전주 있죠? 전주? 거기 보면 복합재 탄소 기술융합원 이런 그 기관들이 있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도 상당히 높아는 졌지만 항공용에는 아직까지도 적용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재료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 또 정부 기관에서 뭔가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항공에도 사용되는 자재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자재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무인기나 그 드론에 사용되는 그는 그 뭐 항공기의 어떤 안전도 사람을 안 타잖아요. 사람이 안 타고 그리고 또 뭐 대형 부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강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국산 그 소재가 조금씩 사용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 한번 그 제작 실습을 할 때도 이제 국산 자재를 사용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한번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런 원천 기술, 요소 기술은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이죠. 그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항공기에 사용되는 복합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리가 항공산업을 그 참여를 이제 대학 졸업 후 항공업체에 취직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민간 기업 가는 것도 있고 군에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길이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